자, 그러면 이제 2교시에 단원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보고 우리가 이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학계는 총 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8단원. 자, 1편부터 8편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단원은 경제론 중요하죠. 얘를 꼭 이해해야만 문제 풀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를 잘 알면 정책론의 문제도 잘 풀 수가 있어요. 투자론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부동산 학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뭐냐 그러면 투자론이에요. 투자론. 자, 그리고 금융론도 우리가 실제로 연관된 문제를 많이 해석을 할 거고, 감정평가, 이 노란색 칠해져 있는 단원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 생각하면 되고, 얘는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단원은 사실 간단하게 암기해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 이제 암기는 간단하게 제가 이제 암기 코드를 활용해서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릴 거고, 자, 그럼 이제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편에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나왔는데, 이 총론은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의 전체 길잡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이 뭔지, 부동산이 뭔지를 배우고,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도 있을 거예요. 부동산의 특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총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우리가 경제활동하면 뭘 얘기할까요? 경제활동. 부동산 시장의 경제활동 얘기하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걸 얘기해요.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사고 파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요와 공급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경제활동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걸 좀 정리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우리가 뭐가 좋다라고 하냐면 경기가 좋다라 그래요. 그러면 경제활동의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경기라 하고, 이 경기는 가만히 고정된 거 아니죠.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럴 수 있죠. 좋으면 경기가 호황이다, 나쁘면 경기가 불황이다, 침체되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는 끊임없이 변할 거예요. 그래서 경기 변동이라는 걸 배우는 것이 경제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경제론에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개념이 뭐고, 이런 원리가 뭔지 경제학적 원리를 이해해서 경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경기 변동을 살펴볼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론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이고, 자, 세 번째 시장이라는 단어,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예요. 자, 시장은 뭐냐면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얘기해요. 물론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걸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시장도 있어요.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은 눈에 안 보이는 무형적인 시장이긴 하지만, 자, 시장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 이걸 우리가 시장이라고 볼 거예요. 부동산 학기론에서는 시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시장 위험이다 또는 시장 분석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시장 위험이다, 시장 분석이다, 이것들은 다 뭘 알아보는 거냐면 수요와 공급을 알아보는 것이 시장이라는 단어와 가장 밀접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뭐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 그럼 부동산 시장이 뭐냐 그러면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공간을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죠. 뭔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요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불완전 경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독과점이라는 거예요. 독과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부동산 시장이 완벽하게 잘 돌아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성질들을 봤더니, 특성을 봤더니 불완전 경쟁이 일어나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 일어나는데, 그럼 정부가 봤을 때 이렇게 불완전하게 일어나는 시장을 올바르게 바꿔나가려고 뭔가 개입을 할 수 있겠죠. 정부가 나설 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을 바른 방향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을 뭐라고 하냐면 정책이라 그래요. 법을 발표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법을 제정해서 이것들을 수행해 나가는 여러 가지 인허가 행정 절차 같은 걸 거쳐가지고 시장의 불완전 요인을 없애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배우고 원리를 배워서 이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 시장에 대한 성질들이나 특성들을 배우고 봤더니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요인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불완전한 요인을 정부가 바로잡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텐데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과 수단을 뭐라고 하냐면 정책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정책이 뭐냐 그러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부동산에 대한 기초 분야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동산학 총론은 부동산의 개념과 부동산 학문이 어떤 건지 전체적인 줄거리, 길잡이를 가르쳐주는 것이 총론. 두 번째, 경제론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 수요와 공급을 경제활동이라 하고 이 경제활동의 정도를 경기라고 얘기해요. 경기는 끊임없이 변하니까 경기 변동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이런 걸 배우는 것이 경제론. 자, 시장론은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시장이라 하는데 우리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에 여러 가지 특성이 뭔지를 배우는 것이 시장론. 봤더니 근데 불완전한 요인도 많아요. 이런 불완전한 요인을 정부가 바로잡기 위해서 개입하는 수단, 방법을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책론을 배우는 거예요. 자, 특히 부동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부동산에 자, 건물 중에 사용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자,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용도라 그래요. 그럼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어떤 용도가 있을까요? 주거용이 있을 거고 상업용이 있을 거고 공업용이 있겠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나누면 주거용 건물을 우리가 주택, 상업용 건물을 상가, 공업용 건물을 공장이라 그래요. 용도에 따라서 구분했다 그래요. 용도, 사용하는 방법을 용도라 그래요. 그럼 주상공 이렇게 나누면 뭘 기준으로 나눈 거다? 용도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건물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용도로 다 더 자세히 나눌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용하는 방법을 용도라 그래요. 자, 정책론. 자, 정책론까지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중요하게 배워야 될 정책은 뭐냐면 용도에 따라서 구분했을 때 주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에 해당돼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정책을 특별히 정부가 많이 신경을 쓸 거예요. 요즘 많이 부동산 대책이 나오죠. 주택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가격이 너무 오르거나 투기적 요소가 많으니까 규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 건 다 정부의 정책이라 그래요. 바로잡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 자, 그다음에 투자로는 부동산을 사는 걸 투자라 그래요. 부동산을 사는 거. 근데 그냥 사지 않죠. 뭘 기대하고 사요? 이익, 수익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학개론을 배울 때 이익이다, 수익이다, 소득이다, 수입이다, 이득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수입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그분의 이런 단어들의 엄밀한 차이는 우리가 따로 학개론에서 구분하지 않아요. 다 벌어들이는 수입을 생각한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건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사는 걸 투자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통해서 지식들을 통해서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투자론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투자론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자, 투자라는 건 이익 또는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사는 것을 투자라 그래요. 수익을 기대하고. 자, 그런데 이 기대한다라는 건 왜 기대한다라는 말을 쓰냐면 내가 부동산을 살 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할 거예요. 돈을 지출할 거예요. 나갈 거고 돈을 벌어들일 텐데 현재 돈은 나가지만 수익은 현재 발생한다, 미래 발생한다. 미래에 발생해요. 그래서 이 수익이 미래, 장래에 발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장래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내가 이렇게 장래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불확실해요. 장래는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을 뭐라고 하냐면 투자에 따른 위험이라 그래요. 기대했는데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쁠 수도 있죠.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기대했던 것만큼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걸 투자에 따른 위험이라 그래요. 그럼 투자를 잘하려면 미래에 대한 이런 위험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는 수익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누가 커야 투자한다? 수익이 커야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얘는 지출은 현재 돈이 나가는 거야. 내가 부동산을 살 때 현재 돈 내가 얼마가 있다라면 이걸 주면서 살 건데, 수익을 기대했지만 수익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미래 나오는 거죠. 이 수익은 미래 나온대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되는데,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되는데, 현재 1억과 1년 후에 1억이 화폐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어떤 게 더 클까요? 현재 1억과 1년 후에 1억. 누가 더 커요? 당연히 현재 1억이 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투자자나 경제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1억이 있다면 그냥 집에다가 현금 1억을 놓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할 거예요. 전혀 위험하지 않고 투자하는 건 이 돈을 어디에 맡기는가? 어디에 맡기는 거야?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은행은 위험하지 않는 거예요. 은행은 망하지 않아요. 금융에서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은행에 예금을 내놓으면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겠죠. 그러면 1년 뒤에 이자가 붙어서 1억보다 큰 금액이 될 거예요. 현재 1억은 1년 뒤에 가면 이자가 만약에 500만 원이 붙었다 그러면 1억 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현재 1억과 1년 후에는 1억 500만 원 또는 1억 1000만 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와 미래에 따라서 1억이라면 시간이 다르면 화폐의 시간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 분석할 때 수익과 지출을 비교해서 수익이 커야 투자하겠는데, 미래의 수익값이고 현재의 지출값이에요. 이렇게 비교하면 올바르게 투자 분석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점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 수익을 언제 값으로 바꿔줘야 된다? 현재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현재의 수익값으로 바꿔줘서 이렇게 비교해야 올바른 투자 분석이라 그래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분석한다는 건 수익과 지출 중에 누가 큰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수익이 커야 되는데, 수익은 미래 발생하니까 미래의 수익값과 현재의 지출값을 비교하면 올바른 투자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미래값을 현재로 바꾸거나 현재값을 미래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 미래값을 현재로 바꾸면 금액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현재가 미래로 되면 이자가 붙으니까 금액이 어때져요? 커지겠죠? 금액이 커지는 것을 할증이라 그래요. 할증. 그럼 미래값을 현재로 당기면 금액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할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할인마트 하면 크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수익값을 현재로 할인해서 현재의 수익값으로 바꿔놓고 현재의 지출값과 현재의 수익값을 비교해야 이게 올바른 투자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투자 분석이라 그래요. 투자 분석. 그러면 미래의 수익값을 현재의 수익값으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할인한다라 그래요. 이런 투자 분석법을 할인법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투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의 출발이 뭐냐면 이거예요. 투자라는 건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할 텐데, 수익이 미래 발생하니까 불확실하다. 미래는 확실하지 못해요. 불확실하니까 이 투자에 따른 위험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 얘기하고, 수익이 미래 발생하니까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수익과 기대를 따져볼 텐데, 수익은 미래값이고 지출은 현재값이니까 시점이 달라요. 이 시점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미래의 수익을 현재로 바꿔주는 걸 뭐라고 한다? 할인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부동산을 살 거냐 말 거냐를 여기서 결정을 할 텐데, 투자론에서 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는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 게 당연한 투자 분석이에요. 수익이 커야 투자할 거니까. 이때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서 배울 내용들이에요. 자, 결국 부동산에 대한 기초 내용들을 잘 정립한 다음에 부동산을 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 투자론. 자, 그런데 부동산을 살 때 내 돈 가지고만 산다? 아니면 남의 돈도 조달할 수 있다? 남의 돈도 조달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뭐 한다 그래요?
대출 받는다 그러죠.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지 않고 돈이 필요하다면 자금을 조달하겠죠. 그래서 자금을 융통한다. 이걸 줄여서 금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건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을 금융이라 그래요. 부동산 투자하려면 자금이 모자라면 조달해야 되겠죠. 융통해야 될 거예요. 가장 손쉬운 자금을 융통하는 건 뭐가 있다? 대출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금융의 첫 번째 대표적인 예가 뭐다? 대출이에요. 대출 받는 거, 돈을 빌리는 거죠.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대출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래요? 담보 잡히고 돈 빌린다 그러죠. 담보 잡힌다는 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넘겨주면서,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을 넘겨주면서 돈을 빌리는 걸 담보대출이라 그래요. 담보대출이 가장 대표적인 금융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할 때 돈이 필요하면 자금을 융통해야 되니까 금융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대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론에서는 대출해 줄 때 얼마까지 대출해 줄 거냐? 주택일 경우에는 LTV나 DTI로 대출금의 규모를 정해요. 얼마까지 빌려주겠다. 들어봤죠? LTV, DTI. 부동산 가치에 따라서 얼마 빌려주겠다. LTV라는 거고, 담보 인정 비율이라 그래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고, 빌렸을 때 네가 번 돈으로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는지 따져볼 거야. 이런 걸 DTI라 그래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자, 그래서 LTV, DTI. 자, 이건 상식인데, LTV, DTI가 올라가면, 커지면, 상향되면 대출금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LTV, DTI가 둘 다 커지면 대출금의 규모가 커지는 거고, 작아지면 대출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금융정책에서 금융 규제가 강화됐어요? 완화됐어요? 강화됐죠. 그럼 대출금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금융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LTV, DTI, 은행을 관리하는 기관을 금융위원회라 그래요. 금융위원회에서 LTV와 DTI를 상향시켰을까요? 하향시켰을까요? 하향시키는 것을 규제가 강화됐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금융규제가 강화된 상태예요. LTV, DTI가 낮아져 있어요. 대출금이 줄어들어 있어요. 많이 빌려주지 않아요. 투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대출금을 줄이겠다 해서 LTV, DTI를 낮췄어요. 어찌됐거나, 자, 대출을 얼마큼 하겠냐? 빌렸으면 대출금을 갚아야 되겠죠. 갚는 걸 우리가 유식하게 한자로 뭐라고 할까요? 갚는 거. 상환한다 그래요. 상환한다. 그럼 대출 상환 방식이 있어요. 원금 균등이 있고, 원리금 균등 방식이 있고, 점증식 방식이 있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대출을 갚는 방법도 배우고,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느냐, 이것도 계산하는 것이 금융론이에요. 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토지를 이용할 때 건물을 건축하여서 이걸 파는 거, 건축한 건물을 파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건 일상적인 용어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분양이라 그래요. 분양. 건물을 지어서 파는 걸 분양한다 그러죠. 이 분양하는 거, 판매하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마케팅이라 그래요. 마케팅은 파는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총 마케팅이라 그래요. 그러면 개발이라는 건 토지를 건물 지을 수 있게 조성하고 건물을 짓고 이걸 분양할 때 마케팅을 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개발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개발된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 관리까지 배우는 것이 개발론 또는 개발관리론이라 하고, 자, 얘들은 좀 중요한 단원인데 이 중에서 이 세 개의 특징이 있어요. 자, 얘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기초 분야를 배우는 거고, 이 세 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원이에요. 우리가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걸 의사라 그래요. 의사. 내가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을 의사라 그래요. 뭐 병 고치는 닥터 말고 의사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행동을 하려고 생각하는 걸 의사라 그래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걸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겠죠. 돈을 빌릴지 말지 결정해야 돼요. 그럼 무조건 빌리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 내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릴지 말지 결정할 거고, 개발을 할지 말지도 결정해야 돼요. 개발했을 때 수익이 충분히 나야 개발을 하겠죠. 개발했더니 돈이 안 남아. 그럼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개발을 할지 말지도 또 개발 분석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 자, 이 세 개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분야라 그래요. 얘를
의사결정 분야라 그래요. 이 세 개는 기초 분야고 이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은 의사결정 분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 그러면 의사결정 분야에서 셋 중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보는 건 부동산 학교론에서 뭐 같아요? 투자예요, 투자. 그럼 이제 앞으로 부동산 학교론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되냐면 투자 결정을 얘기 안 해. 그럼 투자를 할 때는 뭐가 있어야 투자를 한다? 수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익을 벌어들 걸 내가 기대하거나 목표로 하여 부동산 활동을 하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의사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학개론에서 투자 결정을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감정평가라는 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걸 감정평가라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투자를 잘하려면 부동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실제 가치가 5억짜리인데 내가 이걸 7억 주고 살려고 하면 잘못된 투자인 거죠. 내가 투자를 잘하려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정확히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잘해야 돼요? 감정평가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평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냐면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의사결정 지원 분야라 그래요. 자, 총 8단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4단원은 부동산에 대한 기초 분야고 기초 지식을 배우는 거고, 결국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돈을 빌려서 투자할 거냐 말 거냐, 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지는 의사결정 분야에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이 있고, 감정평가, 부동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해야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거예요. 할지 말지를 잘 결정할 거니까 얘를 의사결정 지원 분야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표로 한번 우리가 보면, 자,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의 특성이 뭔지를 배우는 게 총론. 자, 경제론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것이 경제론. 자, 이 경제, 수요 공급을 경제라는 말을 쓴 건 이 수요 공급을 경제 활동이라 그랬어요. 이 경제 활동을 배우는 것이 이제 수요 공급이고, 자, 그러면 이 수요 공급과 부동산을 연관지으면, 자,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시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수요 공급과 부동산을 바탕으로 한 수요 공급에 일어나는 공간, 시장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근데 우리 시장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요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입하는 수단을 뭐라고 하냐면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론을 배우고, 이 4단원을 뭐라고 하냐면 기초 분야라 그래요. 기초 분야,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 자,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을 잘 하는 이유는 뭘 잘하기 위해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이 투자론을 배우는 거고, 수익을 기대하면서 부동산을 사는 거, 투자를 잘하고, 투자할 때 돈이 부족하면 자금을 융통해야 되겠죠.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뭐라고? 금융. 자, 그리고 개발하는 거, 토지를 조성해서 건물 짓는 걸 개발이라 그래요. 근데 이 3개의 특징은 뭐냐면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의사결정 분야라 그래요. 자, 의사결정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뭐다? 뭐니 해도 투자론이에요. 투자론. 투자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걸 감정평가라 그래요. 근데 얘는 의사결정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투자를 잘하려면 부동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야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건 공부를 앞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 이 내용 중에서 시험과 관련됐다 그러면 이거예요.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투자다. 투자하는 건 뭘 기대하고?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사는 거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건 투자결정이다. 이거 하나 잘 기억해 놓고,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내용을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 8개의 단원을 잘 정리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 이런 거 공부하고 있구나, 이 단원에서 이런 거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깨달으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효율적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동산학 총론, 두 번째 경제론. 자, 경제론을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을 수요 공급을 나타내는 공간 뭐라고? 시장론. 이 시장이 불안전하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정책론. 이게 부동산에 대한 기초 분야고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뭘 잘해야 된다? 투자를 잘해야 돼요.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고 자 투자할 때 남의 돈을 이렇게 조달해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금융이라 그래요. 대출 받는 거. 이 금융. 남의 돈을 가지고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할 거고 개발도 할 건데 이 세 개는 할지 말지를 결정하니까 의사결정 분야라고 하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걸 감정평가. 이걸 잘해야 투자도 잘하고 돈을 빌지 말지도 잘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분야다 이렇게 총 8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집에 가서 좀 간단히 복습하면서 집에 가면서 한번 머릿속에 대뇌어야 돼요.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기초 분야 투자론, 남의 돈 빌려서 금융론, 개발하는 거 개발론, 의사결정 분야 마지막에 감정평가,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분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부동산 학개론이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이걸 잘 정리해놔야 앞으로 공부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총론 한번 보죠. 총론에서 간단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면 여기 이제 입문서 페이지가 있어요. 11에서 12페이지. 공부 중에는 뭐 페이지 잘 안 찾아봐도 괜찮아요. 책에다가 막 이렇게 적어놔도 집에 가서 잘 안 볼 거예요. 중요한 건 이 PPT 화면이 중요한 거고 이걸 바탕으로 문제 풀었을 때 내가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 이제 입문서를 찾아보면서 이 페이지에 이런 게 있었지. 다시 동영상도 한번 틀어보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할 때 입문서를 보시면 되고 수업 중에는 가능한 이 PPT 화면을 중심으로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이 부동산이 뭐냐를 얘기할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의미를 써요. 자, 복합적인 개념으로 부동산을 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을 뭐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개념으로 여러 측면으로 부동산을 이해해 나가겠다.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자, 복합 개념이라고 나오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 법률적으로도 보고 경제적으로도 보고 기술적으로도 보겠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세 개의 측면으로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측면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많은 측면으로 부동산을 이해해 나가겠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합적인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복합적인 개념으로 부동산을 접근할 때 자, 법률적으로 볼 때 이걸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협이라고 하면 좁은 의미를 얘기해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있고 광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얘기해요. 법률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하는데 협의라는 건 민법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민법상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이라 하고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동산은 민법은 법이니까 법률이라는 민법이라는 법에서 어떻게 협의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정의하고 있냐면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착물은 정착된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 건물이죠. 가장 대표적인 정착물이 건물이에요. 나무 토지에 붙어져 있어요. 나무가 공중에 떠 있어요. 토지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그럼 나무도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아요. 그럼 나무도 부동산인 거예요. 다리도 토지에 붙어져 있어요. 붙어져 있어요? 안 붙어져 있어요? 다리 뭐 공중에 떠 있어? 물에 떠 있어요? 물 아래에 토지가 있어요. 벽에 박아놓은 거예요. 토지에 다 박혀져 있고 정착되어 거예요. 도로도 정착물이고 울타리도 정착물이고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을 다 정착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건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붙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모두 통합해서 뭐라고 한다? 정착물. 이걸 어디서 정의하고 있냐면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니까 법률적 측면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다가 더 넓게 보는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광의의 넓게 보는 부동산에는 이 토지 정착물이라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하나를 더 포함시켰어요. 준부동산. 이제 초반에는 이 준부동산이라는 개념의 문제가 잘 나올 거예요. 준자가 들어갔대요.
부동산에다가 준자가 들어갔대요. 준. 이걸 뭐 간주한다, 간주부동산 또는 의제한다 같은 말이에요. 간주다, 의제한다. 간주부동산,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이라는데 얘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이 아닐까요? 준자가 들어갔어. 준자가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과 비슷하니까 부동산으로 간주해 주겠다라는 것을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자, 그럼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왔는지 준부동산. 자, 초반에는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준부동산은 뭐냐면 부동산과 비슷한 공시 방법을 갖췄대요. 부동산과 비슷한 공시 방법을 갖췄대요. 자, 부동산은 뭘 해야 되냐면 공적 장부라고 하는 공부, 등기부를 얘기해요. 등기, 대장 이런 거. 거기에 등기 등록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소유권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면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부에 딱 이렇게 등기하거나 등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부동산과 비슷한 공시 방법. 이 공시라는 건 모든 사람이 정보를 알 수 있게끔 나라에서 제도화하는 것을 공시제도라 그래요.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이 땅이 누구 건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땅이 있는데 내 이 땅이 누구 건지 어떤 용도인지 면적이 얼마큼 되는지 내가 이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알 수 있어요. 뭘 떼어보면 돼요. 등기소에 가서 지번만 딱 조회해보고 등기부를 떼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 건물이 누구 건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어요. 등기부만 떼보면 돼요. 대장을 떼어보거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등기제도라는 거예요. 등기 등록제도. 그래서 공시법이라고 배울 거예요. 공시제도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 등록하는 제도에 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공시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부동산은 공시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비슷한 공시 방법인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래요. 얘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럼 준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동산 등이다. 동산 등인 거예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래요. 얘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거죠. 동산이에요. 동산 등인데 얘들 동산은 부동산과 비슷하게 공시, 등기 등록한대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등록해요, 안 해요? 하죠. 선박 등록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즉 동산인데 부동산과 비슷한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부동산과 비슷한 공시제도를 취하고 있네. 부동산 취급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준부동산이면 동산이지만 부동산 취급을 해주니까 감정평가 대상도 되고 저당권의 목적도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이건 뭐 나중에 차차 배우게 될 거고, 일단 여러분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준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동산 등이다. 동산 등이에요. 근데 부동산과 비슷하더라. 뭐가? 공시 방법이 비슷하더라.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다. 그래서 부동산 취급을 해주겠다. 그래서 법률에서 어디에 포함시켰다? 광의의 부동산에 여기까지 포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얘는 공시 방법이 부동산과 비슷한 동산 등인데 얘는 동산이에요. 동산 등인데 뭐에 포함시켜 주겠다?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준주택은 주택일까요? 주택이 아닐까요? 준주택이래요?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닌데 주택과 비슷하게 사용하니까 주택 취급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준주택이라 그래요. 공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외워야 될 거예요. 우리가 뭐 오피스텔 같은 건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준주택인데 오피스텔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도 쓰죠. 그래서 주택과 비슷하다 그래서 준주택이라고 보는 것을 오피스텔이라 그래요. 자, 어쨌거나 준자가 붙으면 그게 아닌데 그거 취급해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개념 잘 정리해 놓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이라는 걸 하나의 측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복합적인 측면으로 부동산을 이해해 나가겠는데, 첫 번째 법률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본다? 좁은 의미에서는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을 때 토지와 정착물로 보고, 넓은 의미로 볼 때는 토지와 정착물에다가 하나를 더 포함시켜요. 준부동산을 포함시키는데,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다. 동산 등,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선박, 항공기가 들어갔으니까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과 비슷한 공시 방법인 등기 등록하는 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과 비슷하네. 부동산 취급해 주겠다. 준부동산까지 포함해서 광의 부동산.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준부동산이란 부동산과 비슷한 공시 방법인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부동산을 말한다가 아니라 동산 등을 말한다. 근데 무슨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냐면 광의의 부동산에, 법률에서 얘기하는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준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잘 개념을 잡아야 되고. 자, 그러면 자, 법률에서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을 구분했고, 자, 경제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동산을 볼 때, 자, 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토지나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걸 토지다, 뭐 건물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이건 내 재산이야 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토지다, 건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야, 이건 내 재산이야, 자산이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접근했을 때, 자, 경제적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면 자산이다, 자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재산에 해당되는 거다. 부동산이 하나의 재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볼 수도 있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생산 요소는 생산재예요. 뭔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토지는 생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생산재 맞아요. 주택을 지으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가 필요하죠. 어떤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생산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토지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걸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하고 쓰는 재화일 수도 있어요. 토지 사용하죠. 건물도 사용하죠. 사용하는 재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아까 경제활동은 뭘 얘기한다? 경제활동은 뭘 얘기한다?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죠. 이 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수요 공급을 떠올리는 거예요. 수요 공급. 수요는 사는 거, 공급은 파는 거예요. 쓴다라는 거, 소비한다는 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와 관련돼 있고, 생산한다, 이건 공급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과 관련됐고, 서로 사고 파는 물건을 뭐라고 할까요? 상품이라 그래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거래되는 물건을 상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경제라는 단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즉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동산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볼 수가 있어. 자산, 자본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경제활동의 대상도 될 수 있으니까 수요 공급이 일어나거나 서로 거래되는 물건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생산재, 소비재, 상품으로 볼 수 있겠다. 이걸 이제 경제적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이 PPT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예요. 노란색으로 얘를 무조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와요. 이따가 10문제 문제 낼 때 1번 문제예요. 다음 중 뭐 알려줘도 풀어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다음 중 부동산의 개념에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오면 5가지가 아닌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럼 5가지 머릿속에 정리해놔야죠. 그냥 무조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본다는 건 재산에 해당되는 자산, 자본이라고 볼 수 있고, 둘 다 엄밀히 아직 구분 안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때가 되면 구분시켜 드릴 테니까 자산이다, 자본이다라는 건 그냥 재산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생산재, 소비재, 이건 수요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이 수요 공급이니까 거래되는 물건을 뭐라고? 상품이라 그래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연관 지으면서 이 5개의 개념들을 정리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거.
자, 기술적으로 본다를 물리적으로 본다예요. 물리적. 형태가 있는 걸 눈에 보는 모습을 물리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태가 있는 걸 눈으로 보는 거, 이걸 물리적으로 보는 건데. 자, 위치. 예를 들면 저 건물이 어떤 위치에 있다. 눈에 보여요? 뭐 다리 옆에 있다, 강 옆에 있다, 뭐 언덕 아래에 있다. 눈에 보이죠? 그래서 그 부동산이 눈에 보이는 위치를 얘기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위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어요. 토지가 있으면 뭐 여기에 지면에 대한 공간도 있을 수 있고, 주택이 있으면 이 외부와 내부를 공간을 구분 지을 수도 있고, 공간을도 눈에 보이고, 우리가 땅도 부동산이고 나무도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그럼 땅이나 나무가 있으면 우리는 이걸 자연이다, 환경이다라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도 얘기해요. 자연이다, 환경이다. 이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 네 개를 다 이해하려고 완벽하게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머릿속에 시험 문제를 안 틀리려면 첫 번째, 법률에서 민법이라는 협의는 토지 정착물을 얘기하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법률에서 토지 정착물에다 뭘 포함시켜서, 준부동산을 포함시켜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볼 때는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이라 본다. 나머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치, 공간, 자연, 환경.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외울 거니까 아직 이걸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자,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복합적인 개념으로 부동산을 이해해 나가겠다. 법률, 경제, 기술 측면으로 이해해 나가겠다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법률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경제가 특히 중요하고, 자, 마지막 하나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법률, 경제, 기술. 우리가 복합 개념 나오면 이제 앞으로 복합 개념이다, 복합했다, 합쳤다를 복합이라 그러죠. 여러 개를 합쳤다. 뭘 합쳤냐면 법률과 경제와 기술을 합쳤다예요. 기술과 물리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세 개 중에서 법이나 경제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법, 경제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얘는 형태가 없어. 무형이고 무형이에요. 근데 물리적으로 본다는 건 얘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다? 형태가 있는 유형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총론에서 나오는 문제가 1번 문제가 보통 이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틀리지 말아야 될 거, 법률, 경제, 기술을 다 구분했을 때 법과 경제는 정확히 구분 짓고, 개념들을 여기서 눈에 보이는 유형적 개념은 무슨 개념밖에 없다? 기술적, 물리적 개념밖에 없다. 법률이나 경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총론에서 1분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일 텐데, 이 문제 이제 틀리면 안 되겠죠.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나중에 제가 이제 좀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뭔가 가르치려는 욕심이 좀 저도 생길 테니까, 흐름에 맞춰서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건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잠깐 쉬었다 할 텐데 쉬는 시간에 한번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